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엄청 기다렸습니다. 왜요? 오늘 뭔데 이거? 설레서. 아, 네, 오늘은 한번 저희가 언더스탠딩 미술의 컨텐츠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뭉크전. 뭉크. 노르웨이의 그 음. 이거 절규 네. 하는 그 뭉크. 에드바르트 뭉크. 예, 오늘은 그 뭉크전이 지금 요즘 열리고 있다고 해서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뭉크전 가기 전에 요거 꼭 보고. 오늘 뭐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1시간은 네, 그림 거? 본다. 예술의 전당에 뭉크전에 가서 그림을 보는 거고. 굳이 돈 안 내도 된다. 아츠인유의 이세라 대표님이 옆에서 설명해 준다. 아,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네. 지금 좀 다시 편안한 자세로 자세를 바로 하시지 말고 바로 예. 하신 자세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지난주에 이세라 대표님 나오셨는데 이세라 대표님 또 모시라고 난리여가지고. 진짜 너희들도 너무한다 진짜. 에이 진짜. 자, 아치인유의 이세라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아유,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진심이에요. 아 정말요? 네. 뭐 웬만한 모든 출연자들에게 네. 하는 얘기긴 한데 네. 지금 진심이 전해졌어. 아 감사합니다.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뭉크전. 네. 뭉크전 지금 열리고는 있다고 하는데 네. 조금 자세히 배워보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뭉크 뭐 이렇게 괴로워해 이거밖에 모르니까. 네, 네. 전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개막을 했고요. 예. 한 이제 열흘 정도가 됐는데 나흘 만에 관람객 10,000명 정도를 돌파했고 오. 어쨌든 이게 순항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대표님이 그거 녹음했다면서요. 뭉크전 왜 네, 미술관 오디오 가면 가이드를. 오디오 가이드. 네, 맞습니다. 그 목소리가 나와요? 네, 대표님이? 제 목소리로 전시 안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야. 아직 안 알겠습니다. 가보셨죠, 두 분? 안 가봤습니다. 네, 아직 네, 안 알겠습니다. 가봤습니다. 저는 오늘 일단 대충 듣는 걸로 다 아는 것 네. 같다. 이 게으른 인간. 진짜. 예. 네. 네, 두 분은 이렇게 예. 뭉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절규. 아, 절규. 역시 어. 절규겠죠? 뭉크는 네. 절규. 네. 그래서 어, 오늘은 우울한 그림만 그리는 화가. 아,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또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 대표작이 또 절규가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오늘은 가장 어떤 뭉크하면 대중적인 코드라고 할 수 있는 절규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 절규라는 작품은 지금 아마 화면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뭉크가 30살 무렵이던 1893년도에 그린 작품이고요. 노르웨이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일단 당시에도 이 그림은 굉장한 논란에 휩싸였었는데요. 예. 이 그림을 딱 보면 당시의 관행과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풍경화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뭉크 자신이 원래 이제 뭉크가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 그림에 대해서 가타부타 뭔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논란이 점점 더 커져갔던 그런 그림이기도 한데요. 또 이 작품이 발표된 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최근까지도 이 작품의 많은 부분이 미스테리로 이렇게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떤 점이요? 예, 설명을 안 해줘서 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무슨 생각으로 그렸을까? 그렇죠. 모든 것이 이제 수수께끼인 거예요. 대체 여기에 그려져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며 누구고? 왜 이렇게 아. 해골같이 그렸으며 여러 보통은- 가지가 있는 거죠. 보통 누가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네. 뭐 이런 설명을 거야라고 해주는데. 네. 사적이든 친구한테 얘기하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뭉크는 이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고 다만 이제 뭉크는 평생 동안 일기를 즐겨 썼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일기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이 발표되기 1년 전에 뭉크가 일기장에 남겼던 글을 보면은 이 그림이 어떤 상황 속에서 촉발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기장을 뒤졌군요. 네. 예. 이 글을 보면 당시 뭉크는 친구 2명이랑 같이 노르웨이 피오르 해안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을 걷고 있었다라고 해요. 예. 네. 근데 언덕을 걷고 있다가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 이런 것들을 느끼고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은 불타는 화염빛, 그러니까 핏빛으로 물들고 해안은 그와 반대되는 검푸른 빛을 띠고 있는 것을 뭉크가 목격을 하게 돼요. 뭐 친구 2명은 뭉크의 이런 상태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걷게 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시가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예. 나는 자연을 관통하는 거대한 비명 소리를 들었다 라는 말로 끝맺음을 해요.
딱 해당되는 얘기네요. 네. 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 주인공이 비명을 내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뭉크의 이런 마지막 문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비명을 내지르고 있는 것은 자연인 것이고 이 주인공이 그 비명을 듣고 귀를 틀어막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 그러면 저 표정은 네. 어머 깜짝이야 이런 느낌인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주변에 내가 괴로워가 아니고 해가 지고 있는 석양은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아름다운데 네. 뭉크의 눈에는 그 붉게 물든 자연 속에서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들렸다. 네. 그래서 아이 놀래라 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인 그럼 거죠.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네. 자기네. 자신이네. 그렇죠. 네, 본인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실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막 물결치듯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하늘, 바다, 그리고 그 자연이 내지르는 비명을 듣고 있는 뭉크 본인으로 묘사된 그 해골 같은 인물이고 그 외에 어떤 달이나 난간이나 혹은 피오르 위에 떠 있는 배 두 척이나 두 명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제갈길을 그냥 살고 가고 있고. 네. 이런 것이죠. 네. 이제 뭉크의 일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전후 상황들을 우리가 좀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와. 실제 그래요? 이 뭉크의 글 속에 나오는 이 언덕은 실제 에케베르그 언덕.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가서 제가 보고 온 곳인데요. 이야. 오슬로 중앙역이 있는 시내 중심가에서 차로 한 1,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네, 곳이에요. 그래서 예전의 모습을 그래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저렇게 예쁜 데를 걸으면서 네. 절규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유니크한 정신 상태가 이제 있는 것이죠. 뭉크한테도. 야. 진짜 점잖게 표현하셨는데 젊을 때 네. 약간 좀 정신병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이야. 뭉크가? 맞습니다. 정신적으로 어쨌든 그 정도- 불안정한 사람이었었고 이런 낙서가 발견이 돼요. 이 예. 뭉크의 이 절규라는 작품에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봐도 정말 보기가 사실은 어려웠는데 예. 왼쪽 상단부에 노르웨이어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오직 미친 사람만이 그릴 수 있다. 미친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낙서가 발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뭉크 그림 안에 네. 그 글자 그림 쓰고 안에? 나서 빨간색으로 그냥 같이 덧칠해 버렸네요. 네. 여기 아, 원래 있었는데 언저리에 있었는데 그게 그냥 지워진 거 위에 색칠을 한 거예요? 위에 연필로 쓰여진 낙서가 이제 발견이 돼요. 근데 이 낙서하고 색칠했는지 색칠하고 네. 낙서했는지 색칠하고 하고- 아마 낙서를 더 씌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좀 그랬는지 좀 이건 아니다 하고 지워버렸나 보다. 근데 두 분은 이 낙서가 뭉크가 직접 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닐 거 수도 같으세요? 그래 아닐 수도 있네. 아닐 수도 있어? 그래. 누가 이거 보고 소리 미친 놈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그림을 습득했던 사람이나 갖게 된 사람이나 관리하던 사람이 네. 뭐야 이게 아유 진짜 미친놈이 그렸구만 이럴 수 아니 근데 있지. 제 생각에는 본인이 썼다고 생각하는 게 네. 미친놈 쓸 수는 있지 누군가.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그림을 다시 덧칠해야 하잖아요. 네. 아니 덧칠한 게 아니라 빨간색으로 한 다음에 그 맨 위에다 그 마지막에 맨 위에다 썼다는 그린 거예요? 건데 네. 이걸 추측하기 위해서는 뭉크가 이 그림을 그려쓰고 세상에 내놨을 때 네. 뭉크의 그림이 비쌌어요? 아니면 안 비쌌어요? 비쌌으면 당시에는- 못 그랬겠지. 못 그때 썼어. 당시에는 비싸지 않았어요? 네. 뭉크가 가난하고 힘들 때였어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른 그럴 사람 수도 쓸 수도 있어. 그래. 그래. 뭐야, 이게 뭐 이러면서. 예.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이 그림이 발표가 됐을 때요. 예. 그 흥미롭게도 작품 자체에 대한 논란보다도 이 작품을 그린 작가, 그러니까 뭉크의 정신 상태에 대한 논쟁이 더 거셌던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이 그림을 봤던 그 노르웨이의 한 어떤 비평가는 우리는 더 이상 뭉크라는 작가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당시에 뭉크는 그래도 꽤 유명한 화가여서 뭉크가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노르웨이의 화단에서는 네. 이런저런 반응이 있을 만큼 주목받는 화가였다는 뜻이에요? 이세라 대표님한테 지금 그 전말과 왜 너는 다른 그렇지. 말을 하냐고 조금 전에는 별로 안 유명했다고 해서 그냥 고물상 주인이 썼나 보다라고 했는데 나도 생각은 했는데 거기 딱 따지고 역시 예리한. 네, 지난 시간부터 이프로님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그걸 알려줘야 네. 그걸 알려줘야 저 낙서를 남이 한 건지 아니면 뭉크가 했는지를 알 수 네. 있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 1893년도에 노르웨이에서 발표가 됐는데 네. 사실 뭉크는 이 고국인 노르웨이보다 독일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던 작가예요. 이 해보다 1년 전인 1892년도에 전시에서 예. 독일 화단에서 먼저 이 현대 미술의 포문을 열었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던 작가이기는 예. 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역시 여기에서도 뭔가 경제적인 성공이 뒤따랐다라기보다는 다만 이제 젊은 작가로서 주목을 받았던 것이죠. 눈에 띄는 작가네. 네. 음. 그래서 귀국을 해서 노르웨이에서 이제 귀국 개인전을 열었고 그때 발표된 작품이 이 절규인데 아. 그때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외에서 먼저 성공을 그러니까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많은 비평가나 관객들이 관심을 오기는 왔지만 가졌겠네요. 네. 네. 이 작품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보수적인 화단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래 저는 이 정도 좀 기괴하네 네. 정도이지 이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까지 할 정도입니까 이게? 그게 바로 이제 시대를 고려했을 때가 이제 예. 평가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우리는 워낙 이제 자극적인 이미지나 뭐 충격적인 작품을 하는 현대미술 작가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그렇게 큰 어떤 충격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뭉크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서가 발견된 것도 사실은 뭉크 생전이거든요. 예. 네, 1904년도에 이 낙서가 발견이 됐었는데 역시 뭉크도 이에 대해서 뭐 내가 했다 남이 했다 뭐 전혀 말하지 않았었고 특히나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관습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 어떤 작가가 자기가 애써 그린 작품 위에 낙서를 이렇게 해놓냐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주 오랫동안 이거는 작품을 훼손한 반달리즘 행위 정도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러나 뭉크는 정신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네. 하고 본인이 나서 했을 스스로 수도 깎을 있어.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2021년도에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에서 뭐 원적 개성 검사도 하고 필체 감정을 통해서 네. 이 낙서가 뭉크 본인이 직접 한 것이다 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 네. 야,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었네. 네. 어. 실제 앞뒤 전후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뭉크 본인이 남긴 낙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예. 그 자신의 정신 상태를 지금 문제 삼는 그 평가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많았잖아요. 이거는 이게 상처가 됐든 분노가 됐든 뭉크에게 어쨌든 심리적인 타격이 굉장히 컸을 거다라고 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실제로 뭉크의 가족들이 정신병력이 있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예. 여동생은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이 조현병을 앓아서 죽기 직전까지 정신병동을 드나들기도 했었고요. 뭉크의 기록들을 보면 나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남겨준 어떤 정신적인 그 문제들 이런 것들, 정신적인 유산들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죄악처럼 범죄처럼 느껴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패기 넘치던 젊은 작가였던 뭉크에게 이런 자기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는 이런 평가들은 굉장히 뭔가 이제 심리적인 타격이 있었을 것이고 야, 재밌네. 이 작품이 발표되고 한 1년쯤 뒤에 직후에 이 낙서를 써 넣었을 것이다라고 감정팀은 발표를 했습니다. 온갖 스토리가 다 있네 이 그림에. 이야.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네. 이 작품을 보시면은 예. 그 사람이 해골처럼 그려져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그런 것 같냐고요? 네. 그러게 뭐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거 왜, 왜 그런지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뭉크는요. 좀 괴기스럽게 보이려고. 그렇죠. 네. 실제로 이 뭉크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사람이 이제 해골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뭔가 이 서양 미술사에서 해골이라는 것의 의미는 죽음이나 그 그렇겠죠. 덧없는 예, 인생, 예. 인간의 유한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 뭉크가 이런 상징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차용을 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뭉크 자신이 죽음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과 상당히 밀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생 그 불안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해골의 형상을 한 인물들이 뭉크의 작품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되고요. 무엇보다 이 해골을 보면 사실은 그 제가 앞서서 이 작품이 미스테리다라고 했던 게 것도 그런 이유인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동양인인지 그렇지. 서양인인지 야.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인지 유령인지 모든 것들이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익명성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인물은. 그렇기 때문에 뭉크의 작품이 아무리 기괴해도 이 인물이 그 누구인지를 떠나서 이 인물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이나 절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의 것도 될 수 있고 너의 것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참 신기해요. 만약에 저 해골 모양으로 안 하고 네. 그냥 사람 모양으로 네. 화가니까 당연히 사람 모양으로 뭐 2% 그럴 수 얼굴로도 있죠. 잘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 네. 아닙니까? 네. 그 자기 얼굴로 그대로 그렇게 그릴 수도 있지. 자기 자기니까. 얼굴로 그럴 수 그리고 있죠. 귀를 네. 막았으면 네. 뭔가 되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구나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이 됐을 텐데 네. 해골 얼굴로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네. 본인이 놀래키는 건지 놀란 건지가 이 얼굴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아요. 불분명해지는 예. 거죠. 모든 것들이. 그것도 노렸을까요, 일부러? 그조차 의도된 것입니다. 모르지 뭐. 그러니까 무엇도 특정하지 않고 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완전한 익명성이 또 뭉크의 작품을 뭉크 개인의 어떤 불행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보편성을 획득하게 하는 예.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일종의 파격인데 네. 뭉크는 이렇게 남들이 안 그리는 주제를 네. 남들이 안 그리는 방식으로 그림으로써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그림에다가 그래 미친놈이나 이런 그림 그리지 라고 스스로 썼다는 게 네. 저항 의식이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2%가 비슷한 성격을 갖고 비슷한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네. 아유 좀 댓글 좀 쓰지 마요 좀. 아유 여러분 아, 왜요? 답답하십니다. 하는 이유가 네. 일종의 정황정신이야? 그런- 일종의 정황정신? 그런 거, 나는 그런 사람인데 뭐가 문제인데? 네. 뭐 이제 그런 느낌이라서 네. 뭉크도 뭐 꼭 이렇게 그려야만 하는 건 아니나 어때? 이렇게 그리니까 더 충격적이지? 이제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네, 실제로 그렇게 보는 평론가들도 있습니다. 예. 네, 본인을 조롱하는 듯한 이런 평가에 반해서 그래 오직 미친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야. 더 삐뚤어지겠다. 태야, 나 그런 더 거. 삐뚤어질 거야. 뭐 이런 라고 거지. 썼던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네. 와. 뭉크는 어쨌든 이 같은 모티브를 예. 이제 다르게 계속 변주해서 그리는 것을 즐겼던 사람이고 이 절규도 역시 세 가지 다른 버전이 더 있거든요. 야, 요거 마음에 들었나 보다. 이 네. 그림이. 이거 자기 대표 작품이구나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도 한정은- 그려보고 저렇게도. 사람들이 요걸 가지고 비난을 하니까 그래? 요것만 내가 그려버리라 이거. 어디 니네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오케이 알았어. 내가 100만 장을 그려주지.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파나로도 예. 찍고 뭐 이러는데 한 점은 앞서 소개했던 그 대표작으로 보이는 대표작으로 이제 꼽히는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 두 점은 뭉크 미술관 그리고 남은 한 점은 개인 소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2012년도에 소더비 경매에서 1억 2천만 달러. 1억 당시- 2천만 달러? 네. 와. 당시 우리나라 환율로 한 1,400억 원 1,400억 원인데. 정도의 우와. 낙찰이 맨 오른쪽 됩니다. 저 그림이요? 저거는 네. 완전 유명한 그 작품도 좀 아닌데? 도화지에 그냥 파스텔 크레용으로 그린 건데. 네, 판지에 파스텔로 그린 그런 작품인데요. 이야, 이 작품도 미쳤구나. 이제 개인 소장작이었다가 2012년도에 경매에 나오게 야. 되고요. 야. 이 작품을 낙찰받은 사람이 갑자기 이름이 레온 블랙이라고 해서요. 미국의 유명한 사모펀드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열정적인 아트 컬렉터인 레온 블랙이라는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금액에 또 낙찰을 받아서 화제가 되기도 와. 했었습니다. 이야. 세상에. 네. 누가 싫다 그러면 계속 얘기해야 돼. 2%가 그러잖아요. 2%너 그 말 좀 가격- 조심해라. 가격이 올라갈지도 왜 몰라. 그런 식으로 표현하냐. 계속 똑같이 야, 가격이 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이게 판지의 크레용이라고 하지만 그냥 두꺼운 도화지에 그렸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뭉크의 이 절규 작품은 다 판지에 그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캔버스에 있는 것보다 빛이나 이런 노출에 굉장히 취약해서 지금 그 노르웨이 국립미술관도 마찬가지고 뭉크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상시로 이 작품을 계속해서 전시를 하지 못하고요. 바꿔가면서 전시를 합니다. 세 개를. 네. 빛에 노출되면 네. 바래요. 네, 네. 빛에 노출되면 이제 그림이 빠르게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뭉크 뮤지엄 같은 경우는 어떤 날은 이제 판화로 대체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예. 네. 이 절규라는 작품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예. 이 작품에 얽힌 순환사도 또 있는데요. 예, 이건 두 뭡니까? 번이나 도난을 맞아요. 아, 지금 이게 도둑들 사진이에요? 네, 이게 2004년도에 네. 뭉크 뮤지엄에서 뭉크의 또 다른 대표작인 마돈나와 함께 그 절규와 마돈나 두 점을 지금 일요일 아침에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네, 도둑- CCTV에 잡힌 거예요. 네, 이게 CCTV 그 골치 아프다. 야. 지나가던 행인의 핸드폰 카메라에 잡힌 세상에. 모습인데요. 야. 네, 굉장히 이제 보안이 얼마나 좀 허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찾았습니까? 저거 다시 한 장에 찾았어요. 1,500억이야 저거. 네. 2년 뒤에 2006년도에 다시 찾기는 했는데 예. 지금 이 건물 이 도둑들의 뒤로 보이는 게 뭉크 뮤지엄이거든요. 예. 첫 번째로 세워졌던 뭉크 뮤지엄인데 2006년도에 작품이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 뭉크 뮤지엄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뭉크 자체가 죽기 4년 전에 자신의 모든 미술 작품을 오슬로시에 기증을 하거든요. 예. 자기 생활용품까지 해서 그게 한 28,000점 정도가 되는데 음. 이 어마어마한 기증작에 비해서 뭉크 뮤지엄 자체가 너무 규모가 작았고 작아서. 보안은 또 허술했고 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저런 사건들을 또 거치게 되면서 아. 첫 번째로 세워진 이 뭉크 뮤지엄이 폐관을 결정하게 되고요. 아. 2021년도에 다시 재개관을 합니다. 저렇게 멋지게? 아. 네, 저렇게 멋지게 재개관을 해요. 와. 그래서 지금은 노르웨이의 어떤 랜드마크가 됐어요. 네. 너무너무 그러니까 잘 지어졌고 멋진 미술관이다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들었었는데 저도 예. 이번에 처음 가서 봤어요. 예. 사실 노르웨이는 이렇게 우리나라 분들이 아트 투어를 간다, 뭔가 이제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1순위로 꼽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보통은 뭐 런던을 가든지, 뭐 뉴욕을 가든지. 유럽 여행 가면 남유럽과 북유럽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동선이 맞아요. 그렇지. 그래 네. 노르웨이는 뭐 그냥 대체로는 남유럽을 가는데 자연이나 네. 좀 보고 그런 그렇죠. 주로 그렇죠. 네. 저는 제가 갈 땐 저는 북유럽을 갔죠. 음. 난 저기 그러셨어요? 저는 거기 갔었어 난. 네. 노르웨이 가셨었어요? 그림이 좋아서가 아니라 네. 오슬로에 가면 볼 게 저런 거밖에 없습니다. 아, 와 정말 없어. 네. 왜 사람들이 남유럽으로 가는지 알게. 정말 그러시구나. 전 이번에 갔을 때 너무너무 이 노르웨이의 매력에 정말 예. 빠져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뭉크 뮤지엄 자체가 13층으로 지어진 곳인데 예. 뭐 이 노르웨이 그 피오르 해안을 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뮤지엄 앞으로 이렇게 바다가 해안가를 면하고 있고 예. 그래서 거의 뭐 놀이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성수기는 아닌데 오슬로가 날씨가 가장 좋을 때여서 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관객들이 앞에서 수영복을 입고 그냥 일광욕을 즐기고 있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막 올해 볼 갔다 수가 있어요.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5월 초에. 근데 5월 5월 초에 초인데도 노르웨이가 저래요? 저렇게 수영복 입어도 될 네, 만큼 저도 따뜻해요? 놀랍더라고요. 야 역시 예.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얼마나 더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추위를 잘 안 타서 그런 거 아닌가?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날씨가 가장 1년 중 가장 아름다울 때라고 합니다. 예. 직접 찍어 오신 사진들입니까? 네, 네. 와. 이 노르웨이 뭉크 뮤지엄의 어떤 또 그 가장 인기 있는 명소는 13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루프탑이에요. 예. 루프탑. 그래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뭉크의 그림 때문에도 찾기도 하지만 이렇게 오슬로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이 진짜 루프탑 대표님 때문에 좋았나 보다 오슬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저런 거 좋아하는구나. 우와. 이렇게 약간 쓸쓸한 듯 하면서 네. 그렇지. 사람 한적하고 그런 거 좋죠, 좋아하시네. 좋죠. 그런 것도 좋아해요? 네. 복작복작 뭐 춤추고 그런 거보다? 그런 거는 춤도 여기선 추는데 저 이제 혼자 갔기 아. 때문에 춤은 못 야. 추고 그냥 이사람 대표님도 정신세계가 평범하진 않아. 평범하진 않아. 네. 네. 구경을 또 하고만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뭉크 뮤지엄을 뒤로 해서는 바코드 라인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부촌이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네, 이건 이제 노르웨이 정부에서 의도를 한 건데요. 뭉크 박물관을 필두로 해서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 또 노르웨이 뭐 국립미술관 이런 것들이 쭉 일렬로 좀 늘어서 있어요. 뭐 그 노벨 평화상 센터까지 해서 그래서 이거를 바코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노르웨이를 오슬로를 대표하는 어떤 문화예술 지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일종의 어떤 라인처럼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의 그 명소는 이제 이런 것들이고 이제 뭉크는 절규를 판화로도 제작을 했거든요. 이번에 전시된 게 요 버전 아닙니까? 네, 요 버전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출품작에는 따로 이렇게 출품작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네. 판화를 찍고 그 위에 본인이 직접 또 채색을 한 아, 핸드 컬러도 진짜 판화. 많이 그린 거지. 진짜 저항이다 저거. 내가 저항인가요? 니들 진짜 니들이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네. 계속 저거 이것만 그릴 거야. 진짜 저항 정신이 느껴진다. 와. 네, 뭐 꽂히네. 광골 정신이 굉장히 아, 강했던. 세상에 그래. 네, 그런 사람이었던 건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그
절규 하면은 뭐 뭉크고 뭉크를 이야기하면서 절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나 이번 전시의 제목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뭡니까? 비욘드 더 스크림이에요. 그러니까 절규를 넘어서 절규만 거든요. 보지 마라. 그렇죠. 뭉크는 아, 여러 Beyond 작품이 the 있다. Scream, Scream. 네. 아. 네. 그러니까 뭉크는 화업 인생에 60년에 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절규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남겼거든요. 아. 그래서 절규 외의 것들에도 우리가 한번 뭉크를 그런 보자. 것들로 바라봐 보자. 좋습니다. 진짜 절규 외에는 거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로 제가 한번 꼽아본 거는 자화상입니다. 오, 이게 본인 젊었을 땐가 보죠? 네. 와, 잘생겼네. 멀쩡하게 생겼네. 잘생겼죠? 네. 말년의 모습도 굉장히 멋있어요. 어. 뭉크의 이 전시는 자화상으로 시작해서 자화상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예. 전시장에 처음 들어가서 보시게 되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 뭉크가 한 20살 무렵에 20살도 되기 전에 그렸던 젊은 시절의 자화상이고요. 예. 마지막 섹션에서 또 보시게 되는 이것도 자화상이에요? 이것도 자화상입니다. 아. 뭉크가 말년에 그렸던 죽기 몇 달 전에 완성을 했던 그런 자화상이에요. 근데 진짜 저는 네. 예전에도 미술가들이 자화상을 그렇게 그리는 걸 잘 그러니까 셀카를 찍는 사람과 네. 안 찍는 사람, 네. SNS에 셀카 올리는 사람과 안 네. 올리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자화상을 자기가 자기 얼굴을 그리는 게 어마어마한 그게 있어야 된다는데 자존감 그럴 이런 수 게 있죠. 있어야지만 자화상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를 그래요?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아, 근데 두 분은 셀카 찍으세요? 셀카 종종? 정말요? 가끔 찍긴 하는데 정말요? 잘 올리진 않습니다. 예. 그렇지. 셀카 놀라운데요? 어디 가서 네. 산에 가서 나 여기 왔다. 정말요? 셀카. 예. 오, 안 찍습니까? 전 안 찍거든요. 너무 의외인데요? 셀카를 찍으시는구나. 아니 셀카를 왜 안 찍어요? 셀카가 어디가 어땠어? 왜안 굳이 안 찍는 이유는 뭡니까? 아, 그러니까 혼자 찍으려면 좀 민망해서. 좀 민망하고 부끄럽. 아니 나 혼자 있는데 민망할 게 뭐 있어요? 아, 그래요? 내가 나 혼자 있는데 이불 속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게 뭘 민망해? 그럴 네, 수 아무튼. 있죠. 네. 혼자 있을 때 찍죠 당연히. 혼자 예. 있을 때. 뭉크는 그러니까 자화상을 정말 많이 그렸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좋아했나요? 자기 탐구를 했다라고 보는 게 더 이제 적절할 것 같고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시각화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뭉크는 특히 이제 말년에는 혼자서 이 사람이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예. 오슬로에 위치한 그 에켈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3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거든요. 정말 최소한의 만남만 하면서 작업만 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주제가 더 한정될 수밖에 없었는데 크게 보면은 뭐 에켈리의 자연 그리고 뭐 누드와 또 하나가 바로 자화상. 이었던 자기.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기에 그려진 말년의 자화상들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은데 이미 어떤 이 젊은 시절의 자화상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그러네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또는 때로는 그 죽음에 저항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거의 이제 늙어가고 죽어가는 노인의 모습으로 자기를 그리는 거예요. 예. 저 자화상 그림 그 설명에 네. 셀프 포트릿 옆에 있는 1940년부터 1943년이라는 네. 저 숫자는 네. 무엇을 의미합니까? 40년도에 이 그림을 시작을 해서 43년도에 완성을 한 3년 것이죠. 동안 그렸어요? 네, 뭐 작가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완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뭐 끝맺음을 하는 시기는 또 몇 년 뒤가 될 수 있어요. 그리다 말고 말고 처박아 가면 안 뒀다가 되고. 다시 네, 네. 꺼내서 좀 더 그리고. 그럼요. 네. 아. 그래서 이 작품도 이제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고 정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는 저게 숫자가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작품은 또 다르죠. 이 작품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화상이에요? 네. 이야. 40년도에 시작을 해서 43년도 죽기 몇 달 전에 끝낸 작품인데 그 시계와 침대 사이에 있는 자화상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흘러가는 그 시간, 생명, 삶을 의미하는 시계와 죽음을 의미하는 침대 사이에서 엉거주춤하게 서서 이쪽으로 가지도 그러네.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는 본인의 모습을 그린 그런 노년의 좀 쓸쓸한 자화상. 이런 자화상은 완전히 상상한 자세겠네요. 자기가 이렇게 서 있고 그리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거울을 놓고 그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네. 저거는 완전 상상한 자세일 것 같은데? 뭉크는 자화상을 그릴 때 그 사진기를 이용하기도 했고요. 자기를 찍어서 그리기도 했고 그림에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을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뭉크의 절규도 사실상 자화상이죠. 그런 셈이죠. 넓게 보면 넓게 어떻게 보면 보면 자기 그런 자신의 것이죠. 넓게 보면 그런 네. 거니까. 그런 거린 거니까. 네. 야.
근데 이 그림은요, 이제 예. 독특한 것이 시계와 침대 사이에 있지만 이 시계가 초침이 없어요. 시계가 맨 왼쪽에 있는 그 서 있는 벽시계, 네, 맞습니다. 괴종시계.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멈춰 있는, 그러니까 삶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자신의 모습을 그 인지하고 있는, 그렇게도 읽혀지는 시계와 그림입니다. 침대라는 거는 자기가 작가가 지은 제목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후대의 그렇게 보기에는 네. 시계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후대 연구자들이 네. 후대 연구자들이 붙인 그 제목인데요. 제목이에요. 네, 그 그림 중에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작가들은 그렇지. 그냥 이제 별 제목을 붙이지 않고 그냥 무제라고 그렸는데. 해놓기도 하는데 그랬을 뿐.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류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네, 특히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제목으로 너무 많은 작품이 제작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분류를 하고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편의상, 임의상. 그렇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재밌다. 재밌네. 나 뭐 눈이 막 트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눈이 네. 트이는. 예. 또 젊었을 때의 자화상 중에는 이 작품도 굉장히 인상 깊어요. 예. 지옥에서의 자화상. 지옥? 네, 이라는 그림- 제목입니다. 이야. 1903년도의 작품이고 예. 정말 그 말 그대로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예.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작품을 그렸을 때 뭉크의 정신 상태는 정말로 그 불안정했던 상황이었어요. 아주 지독했던 그 연애사를 겪었던 시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하고. 네, 왼쪽에 있는 분과 뭉크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독신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사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네. 사랑을 많이 했겠네요. 네, 그랬겠죠. 네. 예. 딱 한 번, 그러니까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딱 한 번 약혼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저 여성입니다. 예. 툴라 라르센이라고 해서 노르웨이 사교계에서는 유명한 그 여성이었어요. 예. 그 와인 힘들었겠다. 수입상의 딸. 왜 힘들었을 왜 것 힘들어요? 같으세요? 사교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딱 보면 네. 힘들 것 같다. 누가요? 뭉크가 툴라가요? 누가? 뭉크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뭉크가 힘들었을 것 같다. 네. 저 여인이 힘들었습니까? 뭐 무시하시고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예. 둘 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초반에는 그 뭉크가 좀 더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되고 하다 보니까 툴라가 결혼을 너무 원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뭉크에게 굉장히 순종적인 여자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예. 뭉크는 실증을 느꼈겠죠? 답답함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의 85%가 그러듯이. 아, 그럽니까? 네. 밀당을 했었어야지. 밀당을. 아, 네. 예. 밀당을 잘 연애 못했던 스토리.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뭉크가 이 툴라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예. 나는 이제 혼자서 좀 작업할 시간이 필요하다. 아, 세상에. 네. 예. 네. 실제로 이때 뭉크가 생애 프리즈라고 해서 이제 뭉크의 어떤 그 작품 세계를 총괄한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던 연작을 막 열심히 제작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예.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제 혼자서 작업을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도 맞는데 좀 툴라를 좀 화나게는 해요. 뭐 1년 동안 계속 서신으로만 교류를 하면서 나는 이제 나의 자유와 고독 속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에게는 작업할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거의 성직자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시간을 이런 말들을 자꾸 그냥 하는 만나지 거죠. 말자는 뜻이네. 그냥 유효기간 끝났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려서 말을 했을까? 그렇죠. 근데 대개는 또 처음에는 잘 몰라. 이게 그냥 호르몬의 유효기간 끝난 건데 네. 그냥 이게 이게 뭔가?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내 마음 나도 모르겠고 뭐 시간이 필요해 그래. 다들 그러죠. 네. 대개는. 그러면서 그 아까 지옥불에 있는 지옥에서 온 자화상을 그렸다고요? 그 자화상은 이제 조금 더 뒤인데요. 예. 헤어지고 나서 1년 정도가 지났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막 다툼이 있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가 급기야는 툴라가 뭉크가 자기를 너무 만나주지 않으니까 예. 자살 소동을 벌여요. 그래서 툴라의 친구들이 뭉크에게 전보를 칩니다. 툴라가 죽어가고 있다. 뭉크가 너무 놀라서 이제 달려가죠. 예. 근데 달려가는데 툴라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그래. 그래서 나랑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그렇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어떻게 됐어요? 툴라의 친구들이 그걸 어떻게 딱 발견했을까? 야, 얘들아 며칠 날 잠깐 와봐. 나는 아픈 것 같아. 뭐 이렇게. 그 뭉크는 너무 이제 놀란 나머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고 예. 툴라를 데리고 와요. 이제 자기 작업실로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온 바로 그날 또 큰 싸움을 벌이게 되고
권총 오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 네. 이야 세상에. 네, 그래서 이때 뭉크의 그 왼손 중지에 총알이 박히는 아이고야. 사건이 또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뭉크가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이제 받게 되죠. 툴라는 그 길로 뭉크를 떠나게 되고요. 근데 뭉크가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자기가 좋다고 자살 소동까지 벌였던 여인인데 3주 만에 8살 정도의 연하인 다른 아티스트를 만나서 파리로 떠나버립니다. 툴라가. 그리고 그 남자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죠. 툴라는 뭉크를 잊으려고 그런 거겠죠. 그런 걸까요? 그럼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야. 이해됩니다. 아, 네, 이해되시나요? 이해됩니다. 뭐 네. 뭉크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뭉크도 알 거야. 아, 뭉크도 알까요? 그럼.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뒤부터 뭉크가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복수를 좀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마라의 죽음이라고 해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급진파 혁명 그 지도자였던 어이구야. 마라가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마라를 죽였던 사람이 마라와 반대편에 있던 여성 혁명가였어요. 서로 코르데유라는 의견이 여성인데, 다른. 네, 그 여성은 이제 온건파였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마라에게 거짓말을 하고 마라를 찾아가요. 음. 네, 그러고 이제 살해를 하는 것인데 이 마라의 죽음을 그리면서 죽은 마라의 얼굴에는 자신을 그려놓고요, 툴라의 얼굴을 코르데유의 얼굴로 그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툴라가 자신을 정신적으로 죽였다라고 본 그렇게 것이에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이 그림을 계속 한 점만 그린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그리게 되고 이후로 뭐 이렇게 이제 같이 원래는 이 그림이 하나의 그림이었는데 예.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갈라버려요. 나눠버립니다. 이런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예. 이건 출품작인데요. 붉은 머리와 초록 눈동자의 여자, 죄악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도 역시 툴라의 얼굴을 툴라가 나타나네요. 그려놨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 뭉크에게 이 툴라라는 존재가 얼마나 힘들 것 같더라. 네. 아니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자기가 싫다고 했다가 그래서 좋다고 해서 내가 받아줬는데 네. 그 싸워서 또 떠나가니까 떠나간 건 또 싫고 이런 거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수 있다니까. 네. 몰라요 그거? 그 마음? 아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에게 야. 더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 프로님?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항상 싸우게 되고 네. 안 만나는 상황에서는 계속 애타게 네. 애틋하고 또 만나면 10분 안에 또 싸우고 사랑과 전쟁이네. 완전 사랑과 전쟁이야. 그런 커플이 있다니까. 그렇죠. 힘들어 그래서. 네. 정말 툴라와 뭉크가 딱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둘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 이 아티스트들에게 연애나 사랑의 경험이 굉장히 큰 어떤 그 작품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 뭐 오죽하면 피카소는 여자가 바뀔 때마다 화풍이 바뀌었던 그런 작가로도 기록이 되고 또 그게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뭉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뭉크 인생에는 몇 명의 이제 중요한 여성들이 지나가는데 예. 그때마다 뭉크의 대표작들이 탄생을 해요. 예. 네. 첫 번째 이제 첫사랑이었던 밀리 타우로브도 뭉크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여성인데요. 그 20대 초반에 이 여자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때 밀리는 이미 유부녀. 아이고. 였어요. 예. 그래서 뭔가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고 밀리와의 미래. 이런 것들을 다룬 작품이 바로 뭉크의 대표작인 또 출품작이기도 한 키스라는 작품입니다. 저거는 밀리와의 미래라고 스스로 얘기했나 봐요. 뭉크의 어떤 메모들을 보고 연구자들이 유추를 하는 유추한 것이죠. 거다. 네. 요 사진 그림만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시기상으로 뭉크가 추억할 여성은 요 시기에 밀리밖에 없다. 그 뭐 이제 이전에 이런 것들이죠.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 그러니까 아까 전에 거는 그 아까 이후. 그 힘든 사랑은 그 이후예요. 힘든 사랑은 이후죠. 나중에 찾아온 사랑인 거고 이 예. 사람이 이제 첫사랑이에요. 그래, 뭉크에게 그럼 어떤 그분이지. 그럼 말 되지. 네. 육체적인 그 기쁨 야. 이런 것들을 알게 했던 여성이 또 밀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밀리는 너무 일찍 좀 뭉크에게 질렸던 것 같고 그래서 한 5, 6개월 만에 둘의 관계는 이제 파경을 맞게 되고요. 그래요. 뭉크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밀리를 추억하면서 글을 쓰기도 하고 소설을 쓰기도 하고 작품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떠나가는 여인에 대해서 그린 네. 그림이네. 이거. 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이별이라는 역시 밀리를
생각하면서 그랬죠. 유령처럼 떠나간다. 네. 진짜 이런 저건 밀리가 떠나갔구나 정말. 네. 저건 유령처럼. 아유, 잘하지 좀. 네. 이것도 누가 네. 봐도 여성은 이미 맞습니다. 멀리 떠나가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고 그 한 걸음 뒤에 서서 이제 남성은 좀 여성 쪽을 향하고 있는. 네, 그러나 둘의 시선은 결코 마주치지 않는 역시 뭉크의 대표작 중에 아, 하나이고요. 근데 어쩜 저렇게 잘 표현했을까? 네. 딱 봐도 알겠네. 네, 와. 두 사람 외로운 이들이라는 작품인데 실제로 이 뭉크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여러 점의 연작들을 엮을 때 이 작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작품이요? 그래, 네. 저 엄청난 표현이다 정말 저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뭉크에게 사랑은 이런 모습인 것이죠. 네. 뭔가 앞으로- 결코 만나지지 않는. 저 그림 봐봐. 그러니까 앞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네. 한 발짝 뒤에서만 바라만 보잖아요. 네. 지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금 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땅의 색깔과 나를 같이 버무려 놓은 건 네. 난 진짜 난 땅이야. 그러니까 일어설 수도 없는 거야. 그냥 땅으로 완전히 그냥 나는 깔아앉을 꺼져 것 있는 같은? 거야. 야. 굉장히 감상적인 아, 네, 평가네요. 두 분. 잘하지. 네. 감성이 엄청나십니다. 네. 이건 뭡니까? 네, 이 이것도 작품도 유명한 역시- 작품 아니에요? 네, 이 작품도 대표작이에요. 마돈나라는 작품인데요. 예. 그 이 작품은 그러니까 황홀경에 빠져 있는 절정의 상태에 달해 있는 그런 여인을 묘사하고 있고 여성의 어떤 관능성이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요? 왼쪽에 있는 조그만 외계인 조그만 같은 외계인은 건 자기고 태아입니다. 태아. 네. 태야. 네, 지금 꼬불꼬불한 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수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아, 거예요. 그러네. 네, 정자가 아. 이제 이야. 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모습에 이 어떤 작품의 그 모티브가 됐던 여인이 또 다그니 율이라는 이건 아까 첫사랑 말고 첫사랑 말고 또 다른 다른 인물입니다. 여성이에요. 네. 예. 이 인물과는 뭉크는 이제 뭐 깊게 사귀었다라기보다는 뭉크가 좀 많이 좋아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고요. 이 여인은 당시에 어떤 작가나 많은 예술가들에게 만인의 연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아, 이 여성이? 파탈. 네. 어. 피아니스트이자 작가이자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연예인이었나 봐요, 그럼. 거의 이제 그런 느낌이었죠. 원래 아. 직업은 이제 피아니스트, 작가 음. 이런 거였고, 그래서 뭉크가 아까 독일에서 먼저 성공을 거뒀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독일에서 이 스칸디나비아 예술가들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기도 아. 했습니다. 다그니 율이라는 여인이었고, 그래서 뭉크를 비롯한 이 북유럽 작가들을 독일에 소개하는 글을 쓰기도 했던 당시로서 굉장히 인텔리였던 그런 여성이었는데, 뭐 이런 마돈나를 탄생시킨. 예. 저 여성을 보고 요런 네. 그림을 그린 네. 거예요. 다그니 율에게서는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판무파탈의 그런 어떤 느낌이 느낌을 많이 있었구나. 받았던 거예요, 뭉크가. 상상으로 그린 거죠? 저분 상상이죠.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자식. 네. 상상력이 막 잡히지가 않아 이 여성은 도저히. 그러니까 막 상상력이 그때부터 막 네. 발동하는 근데- 거지. 네. 좀 전에 저분이 저 그림의 주인공이라는 건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합니까? 이것도 역시 시기상으로 해서 연구자들이 유출을 한 것이고 연구자 그리고 그때 실제 그때 만나거나 그때 사랑했던 그때 그 여인을 그때 그리는 거는 아닌데 항상. 그럼 그래요? 그럼요. 그전 여인일 수도 그럼 있고. 그럼. 그건 꼭 어떻게 알 수가 없다. 그럼 심지어는 A라는 분하고 차 마시면서 B라는 분을 생각하기도 해 남자들은. 연구자들이니까 그런가요? 네. 그걸 작품을 쓰면서 그때 일기를 보거나 뭐 그래. 그랬겠지. 보통 남자도 그런데 뭉크잖아요. 문구 어디로 튈지 그럼 몰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예. 뭉크의 어떤 많은 어떤 이런 연구를 할 때 있어서 근거가 예. 되는 것들은 평생 일기와 메모를 많이 남겼다라고 고음 했잖아요. 무렵에 예. 그런 것들이 좀 근거가 그런 많이 걸 되는 그녀가 측면이 꿈에 있습니다. 나온다 뭐 이런 일기 썼을 때 그 네. 그림이라면 이 그림이겠지. 네, 네. 저거는 뭔가 약간 욕구불만 같은 저 그런 때 그런 뭉크는 느낌이 몇 있네. 살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1894년이니까요. 네. 뭉크가 1863년생이니까 30살. 한 31, 32 서러운 그럴 30살. 때. 네. 야. 이 작품을 그린 것이죠. 네. 근데 이 다그니율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이제 만인의 연인이었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당시에 어떤 이 사람들이 속해 있었던 아티스트 서클 같은 것들이 자유연애 이런 것들을 지향했던 사람이에요. 지향. 지향. 향. 네. 지향. 그래서 결국은 이 다그니율은 뭐 뭉크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폴란드 작가인 스타니슬라프라는 작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자유연애를 지향했던 사람들이고 이 스타니슬라프도 역시
그 보헤미아 클럽 멤버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실제로 자유 연애를 즐깁니다. 양쪽 다. 양쪽 다. 예. 네. 뭐 이제 그런 어떤 당시로서도 뭐 지금의 관점으로 봐도 파격적인 이제 그런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예. 이 다그니율은 굉장히 비극적으로 죽게 돼요. 결국은 자신을 스타니슬라프의 친구이자 역시 자신에게 좀 흠모의 정을 품고 연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에메리크라는 폴란드 귀족에게 총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에. 쏴 죽이게 되는 거죠. 둘도 무슨 사연이 사연이 있었구나. 그 어떤 전후 관계나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그니율과 그 에메리크가 여행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스타니슬라프가 나중에 합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폴란드 귀족과 둘이 여행을 하다가 네. 남편이 합류한다. 네. 아, 그게 말이 돼? 그게 야, 진짜 굉장히 진짜 자유로운 정신 세계구나. 네. 네, 파격적인 그거죠. 그래서 근데 남편이 합류하려고 보니까 사고가 난 죽었어. 거예요. 죽었죠. 네. 그래서 이 에메리크도 이제 이 다그니율을 죽이고 나서 본인도 자살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살 시도는 실패하고 나중에 결국 이제 수감 중에 죽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 그림이네요, 이거는. 네, 출품작 중에는 이 스타니슬라프를 모델로 한 그런 작품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작품 중에 하나인데 여인의 머리카락 속 남자의 머리라고 해서 이 그려져 있는 남자의 얼굴이 스타니슬라프. 뭉크 그러네요. 입장에서 보면 연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그렇죠. 거죠. 어, 네. 연적이기도 하고. 질투라는 작품에서도 스타니슬라프가 등장을 해요. 그래요. 뭐 질투의 대상이 스타니슬라프라는 것인지 질투하고 있는 사람이 스타니슬라프라는 것인지 그건 좀 분명하지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세상. 이거 지난번에 배웠던 네, 슬픈 그림. 네 지난번에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예. 또 에드바르 뭉크 하면은 이 병과 죽음 코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어린 시절부터 반복해서 이제 가족들의 죽음, 뭐 정신질환 이런 것들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큰 누이 소피에 큰 누나의 죽음을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네, 네. 해드렸었고, 예. 근데 이 작품이 왜 그렇게 논란이 됐었냐라고 하면은 예. 이 비교를 해서 보면은 좀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이때 당시에 병든 아이를 그리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죽어가는 병으로 죽는 아이들이 워낙 많았었고 예. 병든 아이라는 소재 자체가 충격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예.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좀 뭉크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저것도 그림이에요. 엄청 네. 사실적으로 그렸네. 저건 그렇죠. 뭉크의 그림이 아니라 다른 분 작품이죠. 크리스티안 크로그라고 해서 당대 이제 다른 화가의 작품인데 예. 이 작품은 발표를 하고 나서 뭉크의 병든 아이와는 다르게 호평을 받습니다. 예. 예. 사실적이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그렇게 그 불편한 화면은 아니거든요. 예. 혼란스러운 화면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말끔하게 굉장히 매끄럽게 처리가 된 이런 화면이었고 예. 이런 화면 자체, 그러니까 이런 그림 화풍 자체를 당시 화단에서는 이거를 잘 그린 그림 예. 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진 거죠. 같은데. 그러니까. 네. 어? 반면에 뭉크의 그림은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뭔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이고요. 예, 이번 출품작 중에서도 이제 뭉크는 이 병든 아이를 거의 말년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그리는데 그 반복해서 변주를 하면서 그렸던 한화로 제작했던 작품들 주변에서 뭐라고만 하면 그냥 그냥 지겹도록 그려주는구나. 아니,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그래. 신문 보고 뭐라고 했네. 또 그리자. 아 그러셔? 네. 그렇게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야. 진짜 손깔 있네. 아니,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그림을 항상 사실적으로 사진처럼 그리는 거 시대였어요. 그보다 더 먼저도 뭐 낭만파들도 있고 뭐 인상주의도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네. 뭐가. 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는데. 뭐 사실주의나 자연주의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득세했던 그 시대였고 다시. 네, 뭉크는 그래서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뭉크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또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랬겠어요. 예. 2%랑 똑같아. 네. 아, 누구랑요? 제가요. 아, 제가. 네. 또 뭐 말씀을 뭉크랑 드리면 비교를 해. 그러니까 그렇다고. 전 2% 싫어하는 사람은 참 싫어하는데 네. 2%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꽤 있는데 빠져나올 수 없나요? 대안이 없어. 스스로의 취향을 자책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정말요? 진짜 지금 채팅창에 2%는 뭉크 연구하면 대성할 것 같다.
앞으로 방향 잘 잡아라. 네. 아, 예. 내가 뭉크 스타일이었구나. 예. 왜 죄송합니다. 그렇게 무슨 얘기하다 뭉크를 했지? 왜 그렇게 뭉크의 작품이 문제였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예. 네. 당시 어떤 평가들을 보면 물론 이건 약간 보수적인 그 쪽에서 나온 평가인데 뭉크의 작품은 특히 이제 절규가 발표되고 나서 너무나 주관적이다, 너무나 감정적이다. 라는 평가를 많이 해요. 야, 그거 진짜 특이한 평가네요. 그렇죠. 요즘 우리의 시각에서 요즘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그게 그림이라는 게 원래 주관적이고 그런 거지.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당시에는 그게 논란이 괜히 됐군요. 그냥 일단은 뭉크가 미워. 그러니까 이래서 뭉크가 미워가 아니라 네. 뭉크가 미운 게 먼저야. 그런 다음에 트집을 잡으려니까 네. 사실처럼 우리면 너무 아니 사실적이라 그리고 그러고 내가 보니까 사람들도 싫어할 만한 게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리잖아. 계속 그랬죠. 네. 내가 그러잖아. 진짜 네. 싫은 거지. 아니 뭐 싫다고 더 그리니까 얼마나 네. 싫겠습니까. 굉장히 외골수였던 그런 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 네. 야. 네, 다음 한번 풍경화도 한번 봐보도록 네. 할게요. 예. 이 그림도 출품작이거든요. 야 이거는 뭉크 그림 같지가 않은데요? 그쵸. 어. 근데 뭉크 그림 같지가 않은데 알고 나면은 뭉크스러워요. 예. 지금 이 작품에는 숨겨진 그림이 또 있거든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숨겨진 제가 그림? PPT를 넘겨버렸네요. 네. 숨겨진 그림이 있다고요? 네, 숨겨진 그림이 있어요. 혹시 보이세요? 뒤에 위쪽에 바다에 바다 뭐가 같은 있는 거에? 것 같기도 어. 하고. 있어. 네, 있죠. 근데 그림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사람 같은 느낌인데요. 바로 여기에 여성의 실루엣을 그려놨습니다. 아. 그림에다 네, 바다에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와. 보이시려나요? 아, 그러네요. 네, 와. 여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치마. 지금 치마가 그 나무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허리 잘록하게 입고 이제 퍼진 치마. 그러네. 네. 예? 그래서 이 풍경화에 이렇게 그 여성을 숨겨놔요. 왜 그렇게 왜 네. 그랬을까요? 아니, 저 바라보면 그 여인이 보이는 거야. 그게 몰라요? 자꾸 떠오르는 거야.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거야. 바다 볼 때마다 이게 떠오른다고? 네. 그럼. 그러면은 이것도 어쩌면 밀리를 떠올렸을 수도 있겠네요. 시기상으로 저 당시 따지면. 시기상 밀리죠. 네, 시기상으로 따지면. 그래. 근데 이 제목이 뭐냐면 불타는 욕망, 얀이라고 붙여놔요. 이 얀이라는 곳은 노르드스트란드라는 그 오슬로 남쪽에 있는 곳인데 예. 굉장히 자연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고 뭉크도 이곳에 이제 머물면서 이 그림을 그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풍광,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뭉크는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연을 보면서 네, 어떤 뭐 심리적인 위안이나 편안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대상이 느끼는 게 아니구나. 자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뭉크는. 저걸 자연을 보면서도 저 여인이 떠오르니 이런 욕망은 정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뭉크가 자연을 묘사하는 방식을 보면요. 역시나 굉장히 주관적인 풍경화를 그립니다. 범상치가 않다. 진짜 범상치가 않아. 역시 출품작이거든요. 눈 속에 거친 나무줄기인데 자연이지만 사실은 어떤 초식의 느낌보다는 예. 굉장히 생명력이 있고 그런 특히 느낌이네요. 이런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어이구야. 네. 거의 그 고기에 잘린 단면처럼 그런 느낌이네. 흙을 아니면 막 묘사해 뭐가 놨거든요.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육체적이고 뭔가 육적인 자연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뭉크의 어떤 독특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아니 노르웨이가 그렇게 자연이 예쁜데 그걸 네. 보면서 저런 걸 생각했단 말이야? 툭불숲속이네요. 툭불숲속. 야 진짜 대단하다 정말. 네, 와. 굉장히 독특한 화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시에서도 역시 풍경화가 하나의 섹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 그 뭉크 미술관에서 이것도 뭐, 예. 볼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그 숲 앞에 있는 아이들을 그린 작품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뭔가 좀 그 기괴한 느낌이랄까요? 정말 그러네요. 으스스한 느낌이기도 하고. 나무가 아유, 좀 나무를 네. 좀 희한하게 그렸네. 네. 저 뒤에 위에 하늘을 저렇게 꼭 표현할 일이야? 애들을 왜 겁주고 그럴까? 그렇죠. 정말 겁먹은 느낌이죠. 아이들이 그 숲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뭉크에게 자연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을 보면 더 이제 극화가 되거든요. 야 이거는 진짜 나무를 그린 건데 꼭 동물의 머리 같지 않나요? 소 같습니다. 네. 약간 화난 소 같은. 네. 그런 느낌. 사람은 아주 작게 그려져 있고. 저런 나무가 있긴 있지. 네. 그러나 이런 시기에 그려졌던 그림이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은둔 생활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뭉크가 1916년도부터 그러니까 한 53살 때부터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곳이 에켈리라는 곳인데 이 에켈리에서
한 14,000평 정도가 넘는 에켈리의 부지, 원래는 과수원이었거든요. 네. 이 부지를 통째로 사들이고 여기에 이제 작업실을, 야외 작업실을 막 증축을 하면서 뭐 모델이 이제 오기도 하니까 모델용 숙소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 사람이 여기서 은둔을 하기 시작해요. 작업만 하기 시작해요. 근데 원래 뭉크는 안 그래도 외골 쓰고 좀 쉽지 않은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더 이제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성격이. 도시를 떠나서 살면서. 네. 그래서 도시를 떠나서 하면 오죽하면 더 위험하대. 그래요. 뭐 도시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네. 오죽하면 이 에켈리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가족들도 에켈리에 올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10년 동안 그럼 혼자 살았어요? 아주 최소한의 사람들만 가려서 만난 거예요. 뭐 뭉크가 주치랄지. 무슨 가족이 있었어요? 그때 동생이 있었어요. 아 동생들. 네. 맞다, 동생도 있고 가족이지. 자기를 돌봐주던 카렌 이모도 이제 뭐 좀 나중에 죽기는 하거든요. 에켈리에 정착한 다음에. 근데 그런 분들도 결국 10년이 지나서야 에켈리에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돈을 붙이거나 할 때도 사람을 썼었고, 예. 굉장히 아, 예. 폐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이 사람이. 사진의 왼쪽 밑에 있는 사람이 뭉크입니까? 네, 뭉크이고 거의 뭐 10년이 지나서야 이 에켈리에 올 수 있었던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혈육 잉게르라는 여동생이 찍은 사진입니다. 거처를 밝히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거처는 알았지만 오지 못하게 하는 오지 것이죠. 말라고? 네. 어... 네, 오지 못하게 한 것이죠. 뭉크가 한 성격 했구나. 너무 네. 동생인데 오빠가 오지 말라고 해서 10년을 못 갔으니 진짜 네. 오죽 성격이 바뀌었으면. 진짜 네, 절레절레다 절레절레. 네, 참 보통은 아니었던 아주 꼬장꼬장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 에켈리라는 곳이 아까 제가 14,000평 정도의 부지였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뭉크가 이곳에 머물면서 야외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그림을 야외에서 그렸어요? 그림도 많이 그리고 벽화를 이렇게 또 남기기도 해요. 아.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뭉크 사후에 그 노르웨이 정부에서 이 부지를 전부 다 사들였고 예. 주택난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씩 개인이나 어떤 건설사에 이 부지를 조금씩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팔았던 거예요. 뭐야. 그러면서 지금 남아 있는 곳은 오직 이곳 하나. 원래 부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면적인 다시 지었네요. 네, 원래 있던 곳 이곳은 아. 에켈리 윈터 스튜디오라고 해서 말 그대로 뭉크가 이제 야외 작업을 할 때 윈터, 그러니까 더 추울 때 들어가서 작업할 곳으로 증축을 했던 이 윈터 스튜디오만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그래서 오직 이제 이곳만 좀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노르웨이도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철저하진 않군요. 행정적으로 좀 아쉬운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뭉크가 부동산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저 처음에 저 땅 살 때는 네. 아무것도 은둔할 아니었는데 거니까 외곽으로 갔는데 네. 개발이 너무 비싸진 그쪽으로 거야. 막 수도 이전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돈은 따라다니는 분이었어. 실제로 지금 이곳이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부촌이기도 해요. 약간의 봐요. 별장촌처럼. 예. 시내랑도 그렇게 멀지 않고 해안가랑도 멀지 않고. 은두를 뭐 그런 데서 자기 나름대로 운전한다고 왔는데 네. 따라온 거지 사람들이. 그 처음에 17,000평을 샀을 어. 때면 땅값 비싸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강남 그냥 땅 그냥 논밭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건물들이 생겨버린 거지. 아, 아깝다. 근데 저 작품들이 다 없어졌으면. 네. 그건 굉장히 아쉽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많은 이제 뭐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병든아이도 그렇고 절규도 그렇고 마돈나도 예. 그렇고 예. 이게 전부 다 뭉크가 젊은 시절에 발표했던 작품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에켈리에서의 그렸던 작품들은 비교적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완전 있는데 후기작이네요. 완전 네. 말년작. 그렇죠. 아. 네.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 시기야말로 뭉크가 누구의 그럼.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미술을 했던 저 때가 몇 살쯤이에요? 시기이거든요. 쉰이 넘어서니까 쉰 그래. 한 셋부터 에켈리에 정착을 해서 이립, 80까지. 뭐? 저 때부터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 입지가 그래요? 이제 생긴 거지. 제가 살아보니까 그 전까지 네. 흔들리다가 50 전에는 어. 네.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철이 없는 거더라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켈리에서의 작품들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아깝다. 이것도 역시 출품작 중에 하나입니다. 에켈리에 아, 색깔, 있었을 때 색깔. 그렸던. 이건 좀 아까 전에 그 자연은 좀 뭔가 평온한 느낌 살짝 네. 들었는데. 맞아요. 방금 네. 색감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에켈리에 있으면서 뭉크의 작품들이 특징이 뭐가 되냐면 색감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평범해지네. 네, 일단 자연을 좀 곁에 두고 있다 보니까 색감은 밝아지는데 역시 어떤 주제들은
그 여전히 뭉크는 뭉크인 듯한. 예, 색감은 밝아지지만 이 앞에 그림 절망하고 좀 있는 보여주세요, 모습. 피디님. 예. 나무 그려져 있는. 요건 너무 그렇습니다. 예쁘죠. 네. 에켈리의 요거는 자연을 그렸던. 뭉크 그림 같지가 않네. 그쵸. 예. 이런 어떤 그 예외적인 그림들도 에켈리 있고. 시절에 나오게 됩니다. 예. 야, 누드 저 그림도 정말 네. 이렇게 그리는구나. 네. 세상에. 저 평범한 건 안 그려. 이거 평단이 이렇게? 이거 한 100장 그렸을 걸? 그 이후에 평단도 뭉크의 저 반응을 알고 별로 비난하지 비난하지 않았죠. 않으니까 이제 한 장씩만 그리는 거지. 네. 이 시기는 이제 뭉크가 어느 정도 성공한 작가로 또 자리를 잡았던. 예. 뭘 그려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야, 이거 뭐 좀 다르네. 그래서 뭉크에게 있어서 이 자연이라는 요소는 그 자체로 모티프가 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데 작품을 완성하는 하나의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뭉크는 작품을 그린 다음에 그 바깥에 그냥 방치해 뒀어요. 그냥요? 네. 비 맞고 그러면 어떻게? 비 맞고 뭐 새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예. 것들을 그대로 이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품이거든요. 예. 출품작인데 난간 옆에 있는 여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예. 이 작품은 앞면과 뒷면에 모두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앞면은 난간 옆에 여인이고 뒷면은 바로 이렇게 목소리라고 해서 목탄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데리고 오기가 예. 그 상당히 좀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냐고 하면은 뭉크가 이 작품을 그냥 자연에 이제 노출을 시켜 놓으면서 네. 훼손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데리고 오기가 이제 전시 주최 측의 이야기로는 좀 힘들었다라고 하고 있고 뭉크가 실제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누군가가 내 그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거나 오일을 덧칠하려고 할 때 너무도 초조해진다. 약간의 흙먼지와 몇 개의 구멍은 그림의 완성도를 더할 뿐이다. 캔버스에 구멍이 나더라도. 네. 야, 멋지네 저건. 그 출품작 중에서는 이렇게 어떤 자연이 완성한 그림들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뭉크의 이제 70살 정도 그 말년에 생일, 뭉크. 70살이었던 생일에 에켈리 스튜디오에서 역시 멋있다. 찍었던 그런 사진이고요. 예. 뭉크 이야기는 요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예. 야. 세상에, 야 너무 재밌다 뭉크.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제가 방금 지난주에 그 이프로님의 말을 듣고 좀 영감을 얻은 건데 예. 제주도 이중섭 미술관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제주도 출장이 그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도 오랜만에 이제 제주도에 가서 좀 전시도 보고 뮤지엄을 좀 돌았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그 아트라는 하나의 어떤 필터 혹은 하나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걸로 한번 여행을 가보면 그 여행의 어떤 경험이 또 전혀 다른 어떤 경험으로 그러네.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좋은 아트 스팟들이 많이 있는데 제주도에도 역시 아트 그런 거 스팟들이 참 있어요. 많아요. 아, 요즘 네. 제주도 날씨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뭐 덥지도 않고 너무 좋았는데 제주의 수풍석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풍석 뮤지엄이요? 네. 처음 들어봐요. 이프로님은 가보셨나요? 저기 저 이중섭 그 생각 근처에 있는 맞습니다. 곳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뮤지엄이라고 하면은 미술 작품을 그 전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예. 그게 일반적이고, 근데 이 수풍석 뮤지엄은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건축물이 하나의 작품이고 그 건축물이 담아내는 자연이 역시 하나의 작품인 건축 플러스 자연이 예. 그 작품이 되는 뮤지엄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수풍석 그 물 물과 뮤지엄, 바람과 돌 돌과. 뮤지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물 박물관이에요. 아하. 이건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 예.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바람 박물관인데요. 야. 이렇게 그 틈새가 있고 이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게? 드나들면서 이야. 네, 이 안에 있는 돌들이 변화하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거 자체를 보여주는 뮤지엄이고요. 어. 이건 이제 뮤지엄의 외관. 이건 석박물관입니다. 예. 돌 박물관의 외관인데요. 지금 이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예. 요런 식으로 이제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안으로 이제 그 햇빛이 들어오게 들어오겠지. 되면 예. 이게 지금 돌박물관이잖아요. 예. 이 안에 있는 돌도 작품이거든요. 이 돌을 시간에 따라서 점점 이 돌 주위를 돌면서 이제 비추게 됩니다. 그렇겠네. 저곳으로 들어오는 빛이 아하. 이런 이야, 구조가 요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관람객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수풍석 뮤지엄을 건축한 사람이 이타미준이라고 해서 제일교포예요. 예. 예. 네, 이분이
그 2010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분이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죽기 1년 전에 무라노 도구상이라고 해서 일본의 최고 건축상을 수상을 합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때 사실상 레지오 도네르 훈장도 받고 이미 이상을 받았어도 한참 전에 받았어야 될 분인데 굉장히 늦게 사실은 이상을 받은 거거든요. 이타미준? 네, 이타미준이. 한국 이름은 유동룡이에요. 그래서 유동룡 미술관도 제주도에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수상이 늦어졌냐라고 봤더니 이 무라노 도구상은 일본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건축상인데 심사위원 10명이 다 만장일치를 해야지만 수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성 좋아야 되네요, 그럼. 사회성도 좋고 뭉크라면 그냥 꿈도 못 주지. 6%는 못 맞죠. 받아. 네. 꿈도 못 꾸지. 받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이타미준 같은 분은 죽기 전까지 국적을 바꾸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 한 명이 그 후보로 오를 때부터 계속해서 반대를 반대예요. 하는 거예요. 아. 네. 국적이 뭐였어요? 한국 국적이었던 한국 거죠. 국적으로? 제일 근데 교포. 일본에서 사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인도 아닌데 이상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아하. 그래서 결국은 계속 수상이 미뤄지다가 죽기 1년 전에 이상을 이제 수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는 최초였다라고 해요. 무라노 도구상이. 예. 그런 어떤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근데 그 수상작이 바로 이 수풍성 뮤지엄이기도 하고요. 예, 제주도에는 이제 이렇게 제가 맵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많은 어떤 뮤지엄들이 또 있어요. 제주에. 네, 그래서 지금 뭐 방주교회, 수풍석, 본태 뭐 이런 와. 것들은 다 이타미준이 설계한. 포도 뮤지엄 저기도 네, 이타미준의 작품. 아니요, 포도 포도. 그 포도 리조트 호텔을 이타미준이 그죠, 호텔, 포도 네, 호텔 맞아요. 만들었습니다. 네. 포도 뮤지엄에서도 좋은 전시를 또 많이 해서 음. 이런 것들을 한번 내비게이션을 찍고 제주를 돌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좋네. 네, 제주도도 갔다 온 거. 네, 방주교회 저기도. 네, 좋아요? 방주교회도 저기는 다다오 건 모르겠어요. 이타미준이 이타미준 네, 거예요? 이타미준이 이타미준. 건축을 했던 것으로. 알겠습니다. 야 제주도 얘기까지 재밌네. 미술 얘기 되게 재밌네요. 빠져들었군. 야, 와 정말 재밌네. 이제 안승찬 대표님 이제 오후 2시에 연락 안 되고 그럼 막 이제 와. 서대문 가 있고 막 이런다 이제. 미술을 왜 언제부터 좋아하시게 되셨습니까, 대표님은? 저요. 네. 저는 원래는 이제 국문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예.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1차 텍스트가 있고 그것을 이제 저의 언어로 해석하는 것들이 좀 그걸 재미있었거든요. 보고 그걸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음. 그래서 사실은 뭐 1차 텍스트가 누군가한테는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소설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우연하게 이제 도슨트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취미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도슨트 교육을 받았는데 미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미술이 시각 매체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미술에. 예. 근데 제 생각에는 현대 미술로 올수록 사실은 그 사전 공부나 사전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매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대를 배신하고 그래서 자꾸 현대 미술은 난해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건데 마치 외국어를 대하듯이 공부가 필요한 게 좀 미술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없습니까? 그 약간 저의 편견이었는데 공부를 하면 훨씬 잘 보이는 건 있는데 네. 공부를 하면 약간 그 시선대로만 보게 되는 건 아닌가?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냥 네. 아무것도 모르고 봐야 그 네. 느낌으로 보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 맞아요. 아니면 그래서 공부를 좀 이렇게 멀리하는. 저 같은 성격인 사람이 보면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공부를 해도 난 믿지 않거든 그거. 네 생각. 아니야. 그래도 한 번 그 얘기를 들으면 자꾸 그 시선으로 이렇게 가게 마련이에요. 그건 의식적인 노력이지 가게 마련이. 분명히 있죠. 예. 이미 뭔가 권위자의 해석이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조금 이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경우가 있는 맞아요. 거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것을 좀 저항하면서 보려는 저항하면서? 시도들이 뭐 일반 관객분들한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영화 가려고 하는데 범인이 걔야? 이렇게 딱 들어와 봐. 화나죠. 미치는 네. 거지. 그거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거를? 네. 알겠습니다. 야 그렇지. 미술 재밌네요. 뭐 들여다봐도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의 조각을 그냥 보는 건데. 그런데 특이한 방식으로 인생의 흔적들을 남기는 것 같고, 우리는 그걸 보고 또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젊을 때 어릴 때는 예. 뭐 불문학, 어? 뭐
뭐 그림 뭐 이런 거가 아니 그게 뭐 그 연구할 게 뭐 있다고 그게 그 연구한다고 뭐 이렇게 뭐 밥이 나오냐 아니면 뭐 네네. 세상에 뭐가 되냐 네. 그런 생각이었는데 결국은 삶이라는 게 그냥 어떤 것을 잘 이해하고 가는 거지 뭐 그게 뭐 있어? 뭐 그러면서 점점 그런 것이 그런 게 오히려 더 가치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고 안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근데 약간 나이 들어서 그림을 보니까 좀 더 이해 폭은 넓어지는 느낌은 드네요. 네. 시간이 옛날- 지날수록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네. 뭉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겠죠? 알것 같아. 본인과 비슷한 경험이니까. 그치? 왜 차이고 그래? 바보같이 막 하면서. 그래서 저러면 안 되지. 저기서 왜 저래? 아유, 저 당연히 생각났겠네. 아유, 그런 거. 네. 네. 아치인유 이세라 대표님 오늘도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또 아치인유가 대표님이 만든 회사죠. 회사예요? 네, 제가 만든 회사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 아트란 뜻이구나. 그렇지. 맞습니다. 아치인유. 네. 너 안에 아트가 있어. 아니면 아트를 당신의 마음속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자, 이세라 대표님은 고정으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자주는 못 모셔요 근데 그런 댓글 좀 그만 달아. 이세라 대표 바쁘면 저희도 그냥 삼고 처리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게요. 좀. 네. 자, 이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